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모의고사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2번 지문 보시면요.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 노트라고 말씀을 드리면 시험장 노트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해서 민법제 170조 제2항의 적용 범위에 대한 게 2번 지문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지요. 해서 첫 번째가 응소행위의 경우하고 두 번째가 지급명령 신청 각하됐을 때에는 적용되겠지만 두 가지의 경우는 적용될 수 없는 판례가 있었죠. 압류, 채권 신고의 경우하고 상대방 피고가 이미 소 제기 전에 사망해가지고 강가에서 나왔던 당연무효 판결. 이 두 가지의 경우에는 170조 제2항이 적용될 수가 없다까지 떠올려 주신 다음에 1번 문제 보시면 2번 지문에 이미 사망했던 자를 상대해 가지고 소를 제기했는데 강가한 채 본안 판단까지 나갔죠. 그러면 당연 무효 판결로서 상속인한테 권리 행사한 것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은 재판상 청구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이 인정될 수가 없다까지는 문제가 없죠. 다만 그로부터 6개월 내에 별도의 조치를 취했다 하더라도 민법제 170조 제2항이 적용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최초시로 소급해가지고 중단되지 않으니까 2번 지문 틀린 지문 처리하시고요. 요거 틀리신 분들은요 조금 반성을 해야 될 겁니다. 노트에 있는 내용만큼은 이제 충분히 숙지가 되고도 남을 시기가 됐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2번 문제 봅시다. 다음은 명의신탁이다.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2번 보시면요. 계약의 상대방이었던 매도인 A가 신탁자 갑하고 수탁자 을 사이의 신탁 관계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단순 악이죠. 있었다 하더라도 계약 명의자인 수탁자 을이 아니라 신탁자 갑에게 매매계약상 매수인의 효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줘야지라고 하는 의도 등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매도인은 A인 것이고 매수인 같은 경우는 수탁자 을이다. 따라서 수탁자 을하고 A 사이에서 매매계약을 했을 때는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 아니라 계약 명의신탁에 불과하지요. 따라서 2번 지문 제일 끝에 계약이다 라고 했을 때는 옳은 지문이고요. 만약에 중간 생략형이다 라고 나오게 되면 틀린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 경우는 계약 명의 신탁 중에서도 매도인 A가 악의인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실법 4조 2항 단서가 아니고 본문에 의해서 처리가 이루어지므로 물권 변동 등이 생기지 않는다까지 한 번 더 복습할 때 책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봅시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4번에 보시면 불확정 기한에 꺽쇠 딱 치시고요. 있는 경우에 채무자의 경우는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부터 지체 책임을 진다. 4번 지문 틀린 지문 처리를 하신 다음에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부터 뭔가 하는 거는 소멸시효. 해서 불확정 기한 부채무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가령 병이 죽으면 돈을 줄게라고 했을 때에는 객관적으로 병이 사망했을 때지 병의 사망 사실을 채무자가 알 필요가 없죠. 근데 지금 4번 지문에서 묻고 있는 거는 이행지체 책임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병의 사망 사실을 안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4번 지문을 틀린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행지체의 기산점하고 소멸시효의 경우하고 항상 비교하시면서 동행책 보면 각 주에 나와 있으니까 계속 비교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봅시다. X토지는 갑 주인이고요. 갑과 을 사이에서 X토지에 대해서 매매 예약을 했다. 근데 완결권 행사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았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전부 다 노트에 있는 내용들이죠. 기읍번 지문입니다. 갑이 상당 기간을 정해서 완결권 행사 여부를 을한테 채고를 했으나 갑 같은 경우가 그 상당 기간 내에 답을 받지 못했을 때는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한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기읍번 지문은 옳은 지문. 니은번 지문입니다. 갑하고 을 사이에서 예약이 성립하고 난 뒤에 을 같은 경우가 예약 완결의 의사 표시를 하기 전에 X 토지가 멸실까지 다 됐을 경우라면 이 경우는 이제 이행불능 책임에 의해서 처리를 할 문제에 불과했지요. 따라서 을 같은 경우가 그 뒤에 예약 완결의 의사 표시를 한다 하더라도 갑하고 을 사이에서 본계약이었던 매매계약의 효력이 생길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니은번 지문은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디귿번입니다. 갑하고 을 사이에서 완결권을 매매 예약을 하고 1년 후부터, 제가 항상 강조하죠. 후부터라고 하는 것은 기산점에 대한 부분이고 우리 판례에 대해서 비판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우리 판례 같은 경우가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별도의 합의를 통해서 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게 판례의 입장이었다. 따라서 1년 후부터 행사하자라고 합의했다 하더라도 합의에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1년 도래했을 때부터 10년 지났을 때 소멸이 아니라 매매 예약했을 때부터 10년이고요. 여기서 이제 기간이 10년인 이유는요. 문제 있죠. 행사 기간의 경우는 별도의 합의를 인정하는데 이렇게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10년으로 보는 게 판례의 입장이었다. 따라서 틀린 이유가 1년이 도래한 날로부터가 아니고 매매 예약했을 때부터 10년이기 때문에 디귿번 지문도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번 다 읽을 필요도 없죠. 완결권 제척기간이 임박한 상태에서 갑자기 갑이 제척기간 연장을 하기 위한 차원에서 을과 새롭게 매매 예약을 했던 경우 같은 취지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됐는데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도 새로운 세무가 생기게 하거나 없어질 채무를 없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행위로 보는 게 판례의 입장이었죠. 따라서 사행위에 해당한다기 때문에 리을번 지문 또 틀린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옳지 않은 거니까 니은, 디귿, 리을번 지문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다음 부당이득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갑과 을이 서로가 서로에게 채권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상계 계약을 했죠. 이 상계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려면요. 양 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했을 때 가능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갑의 채권은 불성립이었고 을 채권만 유효하게 존재를 했다라고 했을 때에 갑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을이 있었는데 갑을 채권은 원래부터 없었고 을 갑에 대한 채권만 존재했을 때는요. 처음부터 상계 계약이 무효가 돼버리죠. 따라서 을 같은 경우는 원래 있던 채권을 갑한테 행사할 문제이고 갑은 을한테 돈 줄 게 있기 때문에 상계 계약이 무효인 경우라 하더라도 갑이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득이 없습니다. 따라서 갑은 을에게 제일 끝에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지는 게 아니고요. 원래 채권에 기초해가지고 돈 줄 의무만 지는 것이기 때문에 2번 지문도 틀린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불법행위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76공조 제3항 교사 방조에 대한 규정이었죠. 해서 방조자 같은 경우도 공불자로 봐가지고 공불 책임을 지우고 있다까지 문제였고요. 방조라고 하는 것은 불법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 행위를 다 포함시킨다도 맞고요. 민사법 영역에서는 가실에 의한 방조도 인정될 수 있다기 때문에 2번 지문 틀린 지문 처리를 하신 다음에 형법의 경우는 고의 가실에 대해서 엄격하게 구분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민법 같은 경우는요. 고의 가실을 동일하게 처리하는 게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차별 대우를 가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가실에 의한 방조도 민법에서는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2번 지문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채취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채권자 갑이 채무자 을이 가지고 있는 을의 채취권을 대위 행사하는 것도 가능하다. 두 번째, 이 경우에 제소기간의 준수에 대해서 물었을 때는 원래 저 채취권의 주인이었던 채무자
을을 놓고 볼 문제지 채권자 갑 놓고 볼 게 아니기 때문에 1번 지문은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보시면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은 한번 끊으시고요.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불법 점유하고 대해서 대위해가지고 인도 청구할 수 있다까지는 문제가 없고요. 직접적으로는 아직까지 소유권에 기한 물청 행사 못하죠. 소물청 행사하지 못한다. 대위는 가능하고요. 그럼 대위했을 때 직접 자기에게 인도할 것은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3번 지문 또 옳은 지문이고요. 노트를 또 올려가지고 대위해가지고 직접 자기에게 인도 지급할 것 청구하는 거 가능. 말소 등기 절차 이행도 가능. 이전 등기 청구는 불가까지 한 번 더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3번 보시면 전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 매수인이 민법제 570조에 근거해가지고 매매 계약에 대해서 해제를 하고 난 뒤에 진정한 권리자인 타인에게 직접 목적물 또는 사용이익에 대해서 반환 등을 했을 경우라면 매도인한테 지고 있는 목적물 및 사용이익에 대한 반환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잠깐 칠판을 보시면 3번 지문이죠. 병 소유의 X 토지가 있었고요. X 토지. 그 다음에 갑이 이렇게 있었고요. 매도인이고요. 그 다음에 을이 이렇게 매수인이었죠. 이때 이제 갑하고 을 사이에 매매 계약했고요. 갑이 을한테 목적물에 대해서 인도를 했는데 1번 을이 요 매매 계약에 대해서 1번 민법제 570조에 근거해가지고 해제를 했을 경우에도 일반 해제의 경우와 똑같이 효과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게 판례의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을 같은 경우는요. 원칙적으로 갑한테 원상회복 의무 등을 지는 거거든요. 자, 이때 조심할 게 선생님 X 토지는 병거기 때문에 을이 갑한테 원상회복 의무를 질 리가 없지 않습니까? 계약상 지위에 근거해가지고 매수인은 매도인 갑한테 돌려줄 의무를 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지문처럼 을 같은 경우가 진정한 타인이었던 병에게 이미 줬을 때는요. 을이 갑한테 주고 갑이 병한테 준 것과 진배 다름없기 때문에 다시 오시면 매도인에게 목적물 및 사용이익에 대해서 돌려줄 의무가 사라지는 게 아닌 게 아니고 사라진다기 때문에 3번 지문은 틀린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다음 설명 동의한 관계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원칙적으로 동의한 관계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1, 2, 3을 떠올려 보시고 요건 1번이 쌍무계약에 의해서 발생된 양채권 채무의 존재가 필요했지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양자의 양채무가 동일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된 것이 아닌 경우라면 동의한 관계가 인정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의 해지에 따른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하고 임대인 갑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에 대해서 불이행해서 손해배상을 하기로 한 각서에 기해서 발생된 약정 배상 채무의 경우에 앞에 있는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채무는 임대차 계약 종료에 의한 의무인 것이고 뒤에 있는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부담하는 의무는 별도의 각서에 기한 약정 배상 채무이기 때문에 서로 발생 원인을 달리하죠. 발생 원인을 달리한다. 다르다. 따라서 별도의 사유가 없었을 때에는 동의한 관계에 있다가 아니고 아니다기 때문에 2번 지문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과 3번, 4번 또 꼭 다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10번 봅시다. 다음 상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채권에 대해서 일부 양도 똑같은 게 일부 전부 명령에 의해서 전부 이전된 경우도 똑같은 법리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채권 양도의 경우하고 채권자 대위권의 경우에 가만히 있었던 병이라고 하는 자의 법적 지위가 불리하게 바뀌면 안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갑이 가령 채권의 반을 을한테 양도했고 을이 병을 상대해 가지고 양수금 청구를 했을 경우에 그 채무자 같은 경우는요.
원래 상계할 수 있는 만큼 다 상계로서 병한테 대항할 수 있는 것이고, 양수인 을 같은 경우는 야 반반씩 해라 라고 이의등을 제기할 수 없다까지 여러 번 공부했었습니다. 따라서 양도인 갑에 대한 반대 채권을 가지고 채무자 병 같은 경우는 어느 누구라도 상계로서 상대방으로서 지정해가지고 상계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 양수인 같은 경우는 왜 너 나한테만 상계를 하냐라고 하는 이의 제기 등을 할 수가 없다까지 같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1번 지문, 옳은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2번 또 중요한 거 민법제 495조 소멸시효 완성되기 전에 상계 적상 상태에 있었을 경우라면 일반인의 법 감정을 고려한다고 했던 설명 1, 2순환 설명이 더 이상 이제 머릿속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 그냥 외우세요. 해서 완성되기 전에 상계 적상 상태에 있었을 경우라면 일반인의 법 감정을 고려해가지고 여전히 상계할 수 있는 특칙이 있기 때문에 2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다. 3번 지문의 경우도 양 채권이 직접적으로 동의한 관계에 있었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상계할 수 있었기 때문에 3번 지문 또 틀린 지문이고요. 4번 지문에 보시면 상계 적상 시점 이전에 수동 채권인 Y 채권의 변제가 이미 도래해가지고 지체가 생겼을 경우라면 법원 같은 경우는 상계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에 상계 적상 시점까지의 수동 채권의 지연 손해금에 대해서 고려해야 되죠. 그래가지고 자동 채권의 원금과 변제 충당을 할 때도 상계 충당의 경우도 별도의 사유가 없었을 때에는 똑같은 법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지연 이자에 대해서 먼저 다 충당, 소각 처리하고 남는 게 있었을 때 원금에 대해서 소각 처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순서까지도 같이 정리하신 다음에 필요가 있다니까 4번 지문도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봅시다. 갑이 을한테 금 1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갑이 을한테 1억짜리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근데 을하고 병 사이에서 면책적 채무인수 계약한 게 아니고 이행인수 계약을 했다고 딱 나와 있죠. 아주 중요한 쟁점이고요. 먼저 기읍번 가시면 병이 갑한테 변제를 했는데 이행인수 계약이 을 기망행위에 근거해가지고 병이 적법하게 이행인수 계약에 대해서 취소했을 경우에 갑 같은 경우가 110조 3항에 있는 3자기 때문에 선의인 경우에 보호될 수 있는가 없는가에 관한 부분인데 이행인수에 근거해가지고 채권자 갑 같은 경우가 새로운 관계를 맺은 게 전혀 없지요. 따라서 선의인 경우라 하더라도 제3항에 의해서 3자 지위가 인정돼가지고 보호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기읍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다. 니은번 또 매우 중요한 지문입니다. 시효 중단의 승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무자 측이 채권자 측에게 권리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했을 때 중단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소멸시효 진행 중에 채무자 을이 갑한테 일부에 대해서 변제했을 경우라면 별도의 사유가 없는 이상 시효 중단 사유로서 인정될 것인데 병이 갑한테 이자에 대해서 지급을 했다. 그럼 채총이죠. 이행인수인 병 같은 경우는 채권자 갑과의 관계에서는 제3자에 불과하지 채무자가 아니었죠. 자지 채무자가 아니죠. 그러면 제3자가 여러분들 변제 등을 했다 하더라도 승인에 의한 중단이 인정될 수가 없기 때문에 니은번 지문 또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디귿번입니다. 갑은 직접 병에게 채무 이행에 대해서 청구할 수 없으므로까지는 맞고요. 이게 바로 면책적 채무인수와 차이점이었죠. 근데 갑도 을한테 채권 가지고 있고 을도 병과의 내부 관계에서 이행인수 계약에 근거해가지고 인수한 채무에 대해서 병 너 빨리 갑한테 갚아줘라 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채권자 대위권에 기해서 대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기 때문에 디귿번 지문 또 틀린 지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직접은 못하지만 일로 올까요? 이렇게 여러분들 직접은 못하고 대비만 할 수 있는 경우 한번 떠올려 보세요. 1번, 2번, 3번 시간 순서에 근거해가지고
3번이 방금 봤던 거 이행인수 사례 쓸게요. 방금 봤던 이행인수 사례. 인수 사례. 해서 채권자 갑이 병한테 직접 청구할 수는 없겠지만 을을 대위하는 것은 가능하다. 됐죠? 민총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이중매매. 이중매매에서 배저가한 사안. 배임행위에 제2매수인이 적극적으로 가담했을 때에 그 뒤는 말로 할 텐께 쓰세요. 제1매수인은 직접적으로 제2매수인 병명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 청구하는 것은 안 되지만 직접은 못하지만 대위해가지고 말소 청구하는 것을 판례가 인정하긴 하는데 피대위 권리 존부에 대해서 논의가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 두 번째 2번은요. 소멸시효 파트에 있었어요.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의 경우 다시 갑이 을한테 채권 가지고 있고 병도 을한테 채권 가지고 있었을 때 요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때에 병 같은 경우가 직접적으로 원용할 수는 없겠지만 채무자 을이 시효 이익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에 대위는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같이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디귿번 지문은 결국 직접은 못하지만 대위는 할 수 있기 때문에 디귿번 지문 틀린 지문이고요. 1번입니다. 만약 을 소유 X 토지의 갑이 8천 근담보권 들고 있는 상태에서 병이 X 토지를 을로부터 매수하면서 피담보 채무에 대해서 이행인수를 했을 경우 이행인수죠. 병 같은 경우는 금 1억 원 전부 다를 갑한테 변제해야지 설정 등기에 대해서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는가 아니면 8천까지만 갚으면 되는가에 관한 부분인데 요건 쟁점이 두 가지죠, 여러분들. 두 가지. 일단 먼저 병의 법적 지위를 쭉 빼가지고 제3취득자까지만 나왔으면 그러면 당연히 책임만 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1억 다 갚을 필요 없이 8천까지만 갚으면 되죠.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엎어 쓰죠. 채권법 가가지고 만약에 병이 면책적으로 채무 인수를 했을 경우라면 이제부터 병도 채권자의 관계에서 채무자의 지위가 인정되기 때문에 8천이 아니고 1억 다 갚았을 때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니은번 이행인수에 불과했을 때는 제3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8천까지만 변제를 하면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다까지 배웠습니다. 그럼 사안의 경우는요. 1억을 변제해야 되는 게 아니고 8천까지만 변제를 하게 되면 담보권 설정 등기에 대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1번 지문 또 틀린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여러분들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제 이행인수에 관한 것 중에 어려운 쟁점 제가 다 사례로 만든 거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가지고 또 무식하게 이런 사례 문제가 우리 시험 나오겠나 안 나오는데 왜 냈나 라고 하지 마시고 이걸 이제 개별화 시켜서 출제가 이루어지니까 똑띠 이해를 해야지 그런 느낌으로 공부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례 문제 안 나온다고 사례 문제 왜 푸냐 하는 것만큼 무식한 수험생은 없다 보시면 돼요. 그럼 말이 됩니까? 자, 12번 문제입니다. 다음 점유다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2번 보시면요. 점유자 을이요. 기계 장치에 대해서 계속 사용했죠? 해가지고 마모 등이 돼가지고 뭐 부품 등에 대해서 교체하거나 수리할 때 들어갔던 비용 같은 경우는 점유자가 가시를 취득했을 경우에는 상한을 구할 수가 없다. 옳은 지문 처리하신 다음에 다시 여기 있는 이 비용을 이거는 필요비구나. 그죠? 필요비구나. 그리고 을 같은 경우가 가시를 수취했을 경우라면 알겠죠? 필요비 중에 통상 필요비의 상한은 청구할 수가 없죠. 그거 묻는 거죠. 따라서 2번 지문입니다. 상한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옳은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요 201조, 2조, 3조가 올해 특혜급이니까 한 번 더 복습할 때 조문 잘 보시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봅시다. 저당권의 효력이다.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2번 지문 다시 선생님 낙찰자가 선의이고 가실이 없으면 선의무가실 아닙니까?
따라서 민법 제249조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요것도 이번 지문도 옳은 지문 아닙니까 하시면 안 된다. 제가 매번 강조하지만 민법 제249를 통해서 동산 소유권이나 혹은 질권 같은 것들을 취득하기 위해서 선의부가실이 요건이면 끝이다 아니었죠. 선의부가실이고 거래 행위의 목적이 됐고 인도 등도 필요하다. 근데 지문에 보니까 위 물건이 경매 목적물로 여부와 관계없이가 아니죠. 경매 목적물로 평가돼 가지고 거래 행위가 존재하고 더 나아가서 선의이고 가실이 없었을 때에 경매를 통해서 이사구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었는지 여부와 관계 있다니까 2번 지문은 당연히 틀린 지문 되는 겁니다. 3번입니다. 토지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하고 난 후란 말 엄청 중요하죠. 그 다음에 갑 같은 경우가 그 토지 위에 Y라고 하는 건물을 축조했을 경우에는 일단 이 Y 건물 같은 경우는 X 토지의 담보권 설정할 당시에 존재하지 않다가 그 뒤에 신축된 건물이기 때문에 366조 법지의 성립이 인정될 수가 없기 때문에 원래 철거될 운명이죠. 철거될 운명이다. 근데 아까우니까 민법 제365조에 근거해 가지고요. 건물에 대해서도 일괄 경매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요. 하지만 일괄 경매 청구권에 대해서 인정한다 하더라도 사안의 경우에 채권자가 담보 물건의 객체는 X 토지지 Y 건물의 경우는 담보 물건의 객체가 아니기 때문에 건물의 한가 대금, 매각 대금에서 우선 변제권까지는 당연히 행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건물의 동그라미, 경매 대가의 밑줄, 우선권까지는 아니니까 3번 지문, 옳은 지문. 근데 건물을 바꾸죠. 당연히 토지의 경매 대가, 토지의 경매 대가에 대해서 물었는데 또 지문을 외워가지고 푸시면 정말 아니 돼요, 여러분들이. 해서 토지의 경매 대가라고 했을 경우라면 토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담보 물건의 객체가 맞기 때문에 토지의 경매 대가에서는 당연히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덤벙대지 마시고 건물, 토지를 항상 구분해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신의치기지요. 너무 쉽죠? 2번. 경제 상황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갑 등에게 손해가 생겼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입장에서 계약할 당시부터 사전 변경에 대해서 예견할 수 있었다. 끝났죠. 예측할 수 없었을 경우라면 나머지 요건을 구비했을 때 사전 변경 원칙에 근거한 계약의 해지권을 인정하겠지만 예측할 수 있었을 경우라면 사전 변경 원칙에 근거해가지고 계약에 대해서 해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지문은 틀린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4번 지문. X 토지에 대해서 갑 자기 명의로 등기를 마치고 소유권을 갑이 취득해서 소유권자의 지위에서 점유까지 했던 갑이다. 다시. 갑이 이제 자기 명의로 소이등하기 전에 매도인 을의 채권자 병이 가압류를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갑이 자기 명의로 소이등을 했고 갑이 20년 동안 이렇게 점유를 했던 거죠. 그 뒤에 병이 가압류에 근거해가지고 압류로 바꿔가지고 이제 경매를 붙일 낌새를 보이니까 갑이 뭐라고 했냐면 저 민법 제245조 제1항에 근거해가지고 취득시효 완성했습니다. 효과는 원시 취득입니다. 따라서 원래 그 목적물에 붙어 있었던 각종 부담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병의 가압류 등에 대해서 제가 말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판례가 말씀하시기를 야 자기 소유물도 요건을 구비하면 취득시효 완성 객체가 될 수 있긴 해. 다만 자기 소유에 대해서 증명 곤란 등의 문제가 필요해. 근데 사안의 경우에 너 같은 경우는 네가 점유를 하고 있고 갑 네 명의로 등기까지 돼 있기 때문에 네 게인 게 분명하지 처음부터 증명 곤란 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아.
따라서 취득시효 완성을 시킬 수 없어 라고 봤던 판례가 되겠죠. 따라서 가압류의 부담을 떨쳐내기 위한 목적으로서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4번 지문 또 틀린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에 보면 갑 자기 명의로 등기가 돼 있는 기간 동안의 점유는 취득시효의 바탕이 될 수 있는 점유 기간에 포함될 수 없고 을 명의로 등기가 넘어갔을 때부터라고 하는 판례까지도 같이 한 번 더 복습을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6번 질문입니다. 유치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유치권 배제 특약도 유효하다. 선생님 왜 유효합니까? 유치권의 경우는요. 거래의 안정과는 큰 관계없이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담보 물건이지요. 따라서 채권자 스스로가 나 유치권 행사하지 않을게 라고 하면 오히려 거래 안전에 도움이 되거든요. 따라서 유효하다. 따라서 갑하고 을 사이에서 갑이 채권자, 을이 채무자, 공사 도급계약 했다 합시다. 갑 같은 경우가 내가 니한테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신축된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하지 않을게 라고 배제 합의를 했을 때는 유치권의 발생이 이루어지지 않고요. 그러한 배제 합의의 주장 자체는 누구도 제3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2번 지문 옳은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지문의 매매대금 채권의 경우는 어떤 판례이든 목적물과의 결련성이 인정되지 않죠. 따라서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으니까 4번 지문 또 틀린 지문이고요. 건축 자재 대금 채권도 마찬가지다까지 같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했을 때 1번 보세요. 임대인이 민법제 628조에 근거해가지고 장래 차임 증액에 대해서 청구를 했어요. 해서 사전 변경이 있어가 이때 이제 임대인 갑이 임차인한테 청구를 했어요. 근데 임차인 을이 이거는 증액만큼 청구할 수 있는 요건 구비를 못했기 때문에 증액된 돈에 대해서 저는 줄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다툼이 생겨가지고 법원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법원 같은 경우가 결정을 한 거예요. 법원이 결정하기를 요건 충족이 인정되기 때문에 임대인의 증액 청구가 이유가 있다라고 했을 경우 증액된 차임의 경우에는 법원의 차임 증액 결정시가 아니라 증액 청구의 의사표시가 상대방 을한테 도착했을 때가 이행기가 돼버리죠. 결국 이 청구의 당부에 대해서 심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법원 결정시 때부터가 아니고 이행을 청구했고 그 증액 청구의 의사표시가 상대방 을에게 도달했을 때부터 이행기의 도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1번 지문 옳은 지문 처리 꼭 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보증금 수수된 임대차 계약에서 비록 차임 채권이 양도가 되었다 하더라도 임차인 같은 경우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더하기 반환까지 될 때 삼순환 노트 강의를 꼭 떠올려 주시고 당연공제죠. 당연공제가 돼버리고 이렇게 당연공제가 된 사실을 임차인 또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번 지문 또 옳은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은 보시면 다 알 거예요. 민소법 같이 보시고 4번 봅시다.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임대차 보증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주임법 3조에 있는 요건 등을 다 갖춘 다음 나머지 보증금을 나중에 지급했다 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보증금을 나중에 지급한 때가 기준이 아니었죠. 즉 주임법상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의 요건 같은 경우는 요건 중에 보증금을 당일날 전부 다 지급했을 것 없어요. 따라서 계약하고 그 다음에 전입신고하고 일자 등을 갖추면 되는 거지 반드시 그때 보증금 전부 다에 대해서 지급까지 할 필요 없거든요. 따라서 나중에 보증금 1억을 했다 하더라도 보증금 3억, 2억 전부 다에 대해서 후순위권자보다 우선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4번 지문은 옳은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조합이 아니고 조합원 A, B, C 중에 A만을 가압류로 삼아가지고 가압류 명령을 했을 때는 조합에 대해서 가진 게 아니기 때문에 조합 재산에 대해서는요, 가압류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2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다. 해서 2번 지문을 풀 때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 조합의 채권자하고 조합원의 개인 채권자를 반드시 구분하자. 조합원의 개인 채권자에 대해서 반드시 구분을 하자까지 하신 다음에 2번 지문 같은 여기 따라서 조합원 중 A에 대한 가압류 명령 가지고 조합물, 건물 자체에 대해서 가압류 집행 등은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2번 지문도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지문도 사망했던 조합원 지위에 대해서 상속인이 승계하기로 약정한 바 없다면 별도의 합의가 없었을 때에는 않으니까 3번 지문 옳은 지문이고 별도의 약정이 있었을 때에는 승계 가능하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죠. 19번 지문입니다. 지상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간습법상 법지의 성립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가 처분될 당시에 동일인 소유에 속했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아니죠. 해서 처음에는 땅 주인이 갑이고 건물주는 을이었어요. 근데 그 뒤에 갑이 건물을 사가지고 땅도 갑, 건물이 갑이 된 상태에서 강제 경매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처분 당시에만 동일인 소유이면 되지 꼭 처음부터 동일인 소유일 필요 없거든요. 따라서 1번 지문 틀린 지문 처리를 하시고요. 여기 처분될 당시의 의미에 대해서 노트를 보시면서 강제 경매가 됐을 경우에는 처분 당시가 어떤 의미인지를 대해서 한 번 더 노트를 보시면서 원칙, 예외가 있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번입니다. 다음 법인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1번 지문, 대표자 밑줄 35조 됐죠. 대표자가 아닌 피용자 756조 따라서 1번 지문 옳은 지문이고 이거 두 개 바뀌면 틀린 지문이다. 2번에 보시면 대표이사가 대표권 범위 내에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법인의 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남용했다. 대표권 남용. 그럼 제가 대표권 남용, 대리권 남용에 대해서 출제가 됐을 때 우리 시험은 가장 중요한 게 원칙과 예외를 혼동하지 않는 거다. 지금 문제에서 원칙에 대해서 묻고 있지요. 그럼 원칙적으로 무효가 아니고 유효하기 때문에 2번 지문 또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원칙과 예외에 대해서 자꾸 혼란스럽게 만드는 지문이 요거 하나 하고 명의대여 했을 때 대출계약이 통정에 의해서 무효인가도 원칙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명의대여했던 을 같은 경우가 은행과의 관계에서 대출계약상 책임을 지는 게 원칙이다. 근데 문제에서 양해, 통정이란 말이 나오게 되면 그러면 108조에 의해서 무효다까지 꼭 원칙 예외를 구분하신 다음에 이 민법은 양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시험일이 다가오면 올수록 갑자기 원칙과 예외가 뒤틀리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시험장 갔을 때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항상 민법 공부할 때는요. 원칙부터 딱 세우고 예외를 세우고 그거를 잘 하시면 돼요. 비틀지 말고 이상한 거 생각하지 말고. 21번입니다. 민법상 각종 능력 옳지 않은 건 뭐냐? 1번 지문에 보시면 제한자 민법 제5조 이하 그 행위에 의해서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만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단서해서 141조 단서하고 민법 제135조 제2항 같은 경우는 제한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칙에 해당한다까지 한 번 더 기억하시고요. 이 경우는 의사 능력 흠결에 의해서 무효가 됐을 경우에도 너무 쉽죠. 유출을 인정하는 게 판례이기 때문에 1번 지문 틀린 지문. 22번입니다. 다음 질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3번에 보시면
갑에 대한 을의 금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병이 자기 소유의 X 토지 등에 대해서 채권자에게 담보권 설정을 해줬다. 그럼 병 같은 경우는 물상보증인이죠. 물상보증인. 그럼 이때 을의 부탁으로서 물보가 됐던 병 같은 경우는 을한테 사전구상권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다. 3번 질문 보시면 여러분들 속으시면 안 돼요. 물상보증인 같은 경우는요. 자기가 대신 채권자에게 변제를 했을 때에 또는 자기가 담보권 실행에 의해서 소유권 등에 대해서 상실했을 때에 채권법에 있는 보증 파트에 있는 조문을 준용해 가지고 채무자한테 사후 구상권만 행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보고 있는 이 3번 지문의 경우는 사전 구상권에 대해서 묻고 있고요. 행사할 수 없다고 보는 게 판례이기 때문에 3번 지문도 틀린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사후 구상권은 당연히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23번입니다. 상속이다.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반환 청구권 행사에 대해서 확정적 의사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자 대위의 목적이 될 수 있느냐? 아니었죠. 원칙적으로 대위를 할 수 없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행사하겠다라고 하는 의사가 존재했을 때에만 예비로서 대위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확정적 의사와 관계없는 게 아니니까 1번 지문도 틀린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4번입니다. 이혼이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2번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자다. 먼저 한번 끊으신 다음에 하나씩 이혼의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신분행위에 해당하죠. 그럼 다시 사기 또는 강박이 있었을 때 민법 총칙에 있는 110조 제일 끝에 보면 적용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시면 신분행위의 경우는 민법 총칙에 있는 110조가 적용될 수 없다라고 하는 설명부터 먼저 확인하시고 따라서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서 이혼 등의 신분행위를 했을 때는요. 칭조법에 있는 개별적 조문에 의해서 처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 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필요 없이 임의로 할 수 있다? 아니죠. 재산법상 행위, 매매 계약 같은 일반 행위의 경우는요. 취소권 행사할 때 그냥 재판을 꼭 할 필요 없이 재판 외로 가능하겠지만 신분행위에 대해서 취소를 하는 경우는요. 신중함을 기하기 위한 차원에서 법원에 대고 취소 청구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법원에 청구할 필요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2번 지문 틀린 지문이다. 해서 법원에 대고 취소 청구가 이루어진다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25번 문제 봅시다. 갑하고 을은 갑소유 X 대지 위에 X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요. 공사대금은 건물이 완공되면 보존 등기하고 1개월 이후에 지급하기로 하고 X 건물의 소유권은요. 갑한테 주기로 합의했다. 그러니까 도급계약에 의해서 신축된 X 건물의 소유권 기속에 대해서 별도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사안의 경우에 X 건물은 도급인 갑소유다까지는 충분히 쉽게 잡아질 겁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 묶은 것은 무엇입니까? 기읍번입니다. X 건물이 완공되고 등기 마친 당일날 갑의 채권자 A에 의해서 X 건물에 대해서 압류가 되고 그 압류에 기초해 가지고 경매가 실행이 됐다. 이때 경매 절차에서 B가 X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을은 B에게 공사대금 채권에 기초했던 유치권에 근거해 가지고 대항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여기로 올게요, 여러분들. 요 기읍번 지문 틀린 분들 대단히 많을 것 같은데 일단 먼저 기읍번 내용 자체가 뭘 묻는지 알 거예요. 압류가 되고 압류하고 유치권이 이렇게 충돌했을 경우에 유치권자가 이제 저기 있는 B, 경락인 B한테 유치권에 근거해가지고 대항할 수 있냐 없냐라고 했을 때에 압류 후에 유치권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유치권자의 경우는 경락인한테 유치권에 근거해가지고 대항 등을 할 수 없다. 제가 이제 노트 특강할 때 압상이라고 제가 정했죠. 압상.
압류 후 상사 유치권, 압상 이 두 가지의 경우는 대항하지 못한다. 였죠, 여러분들. 그 다음 단계에서 그러면 압류가 있기 이전에 유치권에 대해서 취득을 했을 경우에는 유치권을 먼저 취득했을 경우에는 경락인한테 대항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때 압류 효력이 생기기 전에 유치권에 대해서 취득한 것으로 보려면 제가 했던 얘기가 두 가지를 조심해라. 피담보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고 피담보 채권의 이행기가 먼저 도래하고 더하기 유치권자가 점유의 취득까지도 미리 했을 때에 둘 다 했을 때에 압류 전에 유치권에 대해서 취득한 거기 때문에 경락인 B한테 대항할 수 있다 그랬죠. 해서 둘 중에 한 개라도 압류 후에 도래했거나 취득했을 때는 그때는 경락인 B한테 대항할 수 없다까지도 제가 엄청 많이 강조했죠. 그럼 다시 이렇게 와보시면 문제에 보시면 공사 보존 등기를 마치고 1개월 이후에 공사 대금을 주기로 했다. 이게 여러분들 바로 공사 대금 채권의 이행기에 대한 출제자가 힌트를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럼 다시 기읍번 보세요. 보존 등기 마친 당일날 채권자 A에 의해서 압류했다. 그러면 당일날 먼저 압류를 하고 그로부터 한 달 뒤에 공사대금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거죠. 이행기가 도래했다. 이행기가 도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압류하기 이전에 비록 여기 있는 수급인 을 같은 경우가 X 건물에 대해서 점유는 했지만 압류를 하고 난 다음에 대금 채권에 대해서 이행기가 도래한 것이기 때문에 압류 이전에 둘 다 취득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결국은 압류 이후의 유치권이기 때문에 경락인 B한테 유치권에 근거해가지고 대항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읍번 지문은 틀린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법은 문제 읽을 때 꼼꼼하게 잘 읽었을 때 잘 풀 수가 있어요. 니은번입니다. 을 같은 경우가 공사대금 채권을 병한테 양도했을 경우에 병 같은 경우는 비록 수급인은 아니므로까지는 문제없죠. 그런데 요 조문에 근거한 담보권 설정 등기 청구권은 공사대금 채권을 지급받기 위한 채권이기 때문에 별도의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었을 때는 대금 채권 양수인 병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게 판례 입장이었죠. 따라서 니은번 지문 틀린 지문이었고 요거 행사해가지고 양수인 병 명의로 담보권 설정 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별도의 사유가 없는 이상 사회행위가 아니었다까지 꼭 한 번 더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디귿번입니다. 을이 가지는 이 조문에 근거했던 담보권 설정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 아니고 3년짜리에 걸리죠. 다시 민법제 163조에 근거해가지고 수급인이 공사에 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은 단기 3년짜리에 걸린다를 기억하면 쉽게 풀 수 있죠. 따라서 3년이니까 디귿번 지문도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지문도 제가 항상 노트에 보면 X, Y라고 제가 하는 게 있죠. 수급인 을과 병 사이에서 계약하면서 을 병에 대한 대금 채무에 대해서 갑이 유효하게 면책적으로 인수했다. 갑이 을의 채무를 유효하게 면책적으로 인수했다. 병이 갑한테 채무 인수금의 지급을 청구했을 경우에 갑은 자기하고 을 사이에 존재했던 Y 가지고는 병한테 대항할 수 없겠지만 을이 원래부터 병한테 있었던 X 사유 가지고는 대항할 수가 있기 때문에 1번 지문은 옳은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옳지 않은 거에 대해서 묻고 있기 때문에 기역, 니은, 디귿으로 선택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풀이 듣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조금 귀에 걸리는 어려운 내용이 있다면 노트나 또는 기본서를 보시면서 한 번 더 꼭 정리하시고요. 계속적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